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흥일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의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응용과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소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영상, 진단, 인공지능이라는 세 개의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 영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의료 영상과 접목하려고 하는 연구와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발표된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운데서 CAGR, 즉 연평균 증가량이 인공지능 산업의 측면에서 의료 영상에 적용했을 때 연평균 증가량이 36%로 매우 높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2021년의 기준에 있는데 2021년 이전으로 이러한 성장 속도를 보인 반면 그 이후로 또다시 한번 변곡점을 거치면서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체기관의 어느 기관들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게 산업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지 조사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부분, 23%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뉴럴로지로 뇌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심장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스트, 가슴 15%, 그 다음에 렁, 폐 14%, 그 다음이 리버 7%로 이렇게 각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뉴럴로지 측면에서 산업적 영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와 같이 오늘 제 강의에서도 뇌 영상과 관련하여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뇌 영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의료 영상이 다루는 의료 측면에서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따르는지 영상의 획득에서부터 프로그노시스, 진단, 예측, 예후, 처치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본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계를 보시면 영상을 획득하게 되고요. 이 획득된 영상은 사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사나 임상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을 재구성하는 단계가 있고요. 재구성된 영상을 바탕으로 어떤 처리를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시각화 단계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영상의 분석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 병리가 있는 경우 그 병리를 진단한다든지 병리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분할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영상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전반에 걸쳐서 이미 연구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의는 특히나 여기 두 단계, pathology detection, 즉 병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병리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병리를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사례로는 뇌 질환에 대해서 뇌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뇌 병리에 대한 진단에 대한 사례를 먼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뇌 영상을 가진 환자분들의 사진입니다. MR 영상 사진이고요. 여기 세 개를 묶으면은 한 분의 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게 서로 다른 환자 간에 있어서 이 뇌 종양, 사람의 목숨에서 매우 치명적인 이 종양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모양이 모두 다르고요.
그리고 이 모양의 형상 자체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뇌 종양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그 모양의 형상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요 세 개가 한 사람의 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개의 영상에서 보시면은 종양이 퍼져 있는 분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서로 다릅니다. 사실은 이 각 영상에서 보이는 종양이 서로 다른 종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서로 다른 종류까지 임상의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영상을 동시에 보는 것이 사실상 판단하는 것이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오차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종양을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개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 네트워크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의 이름은 모양이 U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유넷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모델이 개발된 지는 벌써 5년, 7년 정도 됐는데요. 이 모델은 의료 영상, 특히나 병리 분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양 분할에 우리가 기계학습적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영상의 각각의 하나하나의 픽셀 또는 복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복셀이 종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양이 아닌 다른 일반 정상 조직인지를 분류하는 픽셀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복셀 또는 픽셀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네트워크는 얘네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띄어서 판단하기보다는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영상에 대해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어디에 종양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류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언뜻 보기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크게 세 단계의 컴포넌트로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위치한 이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 아이에 대칭되는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컴포넌트의 역할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단계는 이 입력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압축시키는 컨트랙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상에 들어가 있는 복셀들을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반복해서 거침으로써 이 영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판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영상 안에 종양이 위치해 있는지의 여부를 여러 복셀들에 걸쳐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이쪽 컴포넌트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어 컨트랙션을 하는 단계에서는 원본 영상의 크기가 128 x 128이었다면 컨트랙션을 하면서 영상의 스페이셜 정보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 512처럼 벡터로만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얘를 다시 where에 대한 어디에 종양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를 원래 크기로 점점점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을 하기 위해 풀링에 반대되는 언풀링이라는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 언풀링이라는 연산은 하나의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 2x2짜리 언풀링을 쓴다. 그러면 하나의 값을 4개의 값으로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값의 크기를 키워주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원본 크기와 동일한 형태의 크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각 위치에서의 종양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기를 원래대로 키워주는 익스펜션 단계에서는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를 사실상 제대로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정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바로 수평선으로 화살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각각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다른 해상도로 리오탄, 이 익스펜션 단계로 전달을 해주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웨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넷은 이렇게
contraction, expansion, 그리고 horizontal skip connection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듈을 이용하여 입력 영상이 주어지면 그 영상에 대해서 동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복셀 단위로 매우 디테일하게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영상은 뇌 영상을 찍으면 보통 3차원 볼륨 영상인데 지금 여기는 2D 2차원 영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차원으로 확장을 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력에서 3차원이 있다 그러면 커널만 그냥 3차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 출력에 있어서도 입력 3차원과 동일한 크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D 볼륨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뇌의 어느 부분에 이런 종양이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사실 여기 오른쪽이 원본 영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종양이 있는 위치에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종양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종양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종양을 하나의 영상에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례에서는 4가지 영상을 모두 다 조합을 해야지만 이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종류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례가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모달리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모달리티를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고 싶은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사례를 멀티모달 영상 분석에 의한 종양 분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사용한 유넷 구조의 유넷에다가 멀티모달을 쓰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서 제가 3D 볼륨을 위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는데요. 멀티모달의 경우는 그 볼륨을 여러 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위치에서 동일한 크기를, 동일한 사이즈의 커널을, 컨버전 영상의 커널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본다고 판단을 하시면 나머지 구조에서는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출력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예를 들어 5개가 있다. 5개의 출력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종양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멀티모달을 이용한 종양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실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상한 아이들이 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결국에 뭐냐면 사실상 제가 마지막에 만들어내고 싶은 그 종양의 분류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다 끼워 넣은 것은 왜 끼워 넣냐면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마지막에 한 번만 에러에 대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보조적인 장치를 붙여놔서 얘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좀 더 보조적으로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개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양 분할에 대한 사례들을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런데 이 종양 분할에 대한 게 단순히 종양 분할에 대한 걸로만 마치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환자가 종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환자가 시간적으로 그 종양이 예를 들면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아니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변화 없이 그대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종양에 있을 때 그 종양이 정량적으로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적으로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오차도 많이 생기고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영상을 찍었을 때 얼마나 급격히 나빠지는지에 따라서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의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종양 분할, pathology detection, segmentation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뇌 영상을 이용해서 뇌의 질환을 진단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찾는다. 어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뇌의 어느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치매가 있는지, 치매 중에서도 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있는지, 아니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폐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즉 치매의 병에 걸리게 되면 나이가 들면 갈수록, 즉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악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치매가 왜 위험하냐? 이 치매에 대해서는 진단은 사후에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발병 원인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어렵고요. 이 치매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치매로 인한 환자의 사망률을 살펴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미 치매 환자로 사망으로 하는 환자의 비율이 이미 37%를 넘어서고 있고요. 성별로 보자면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또는 그 빈도수가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2021년 여기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보고되고 있는 환자 수는, 치매에 의한 환자 수는 약 8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0%가 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년만 지나도 2050년만 되면 치매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비병률도 1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치매에 걸리는 환자 수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비용도 그리고 개인적인 비용도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국내를 막론하고 열심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또는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가능하냐, 정말 진단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논문을 하나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논문에서 보고하기로는 예를 들어 여기 시점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다라고 진단이 내려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 그 증상은 20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네, 그런 걸 보시면은 네, 현상적으로 뇌 안에서 이미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 안에서 아밀로이드라는 침전물이 누적되고 있다든지 뇌의 브레인에 두께가 점점점 얇아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모달리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관측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측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있을 테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실제 치매가 유발되기 전인 그 전 단계거나 아니면 사회적 생활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 단계에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치매로 진행한다는 그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기억에 대한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 모달리티에서, 다양한 모달리티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매우 미미한데 이걸 어떻게 캐치할 거냐, 그 역할을 인공지능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영상인을 기반으로 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상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한다든지 현재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예후 예측을 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든지 조기 진단,
이런 측면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의료 영상, 뇌 영상을 기반으로 한 치매가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우냐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영상이 서로 다른 4명의 뇌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영상은 인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인의 뇌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치매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사회생활에 또는 매일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영상만으로 치매를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영상만을 가지고 과연 진단이 가능할 거냐를 살펴본다고 보시면은 이 영상들이 즉 치매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도 어떤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영상만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뭔가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이 사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치매와 관련된 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관련된 뇌의 특징들을 인공지능 또는 특히 딥러닝에 맡기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측면에서 뇌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기본적인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왼쪽에 있습니다. 자, 기계학습 방법으로 보통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신경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치매가 걸린 분들은 뇌의 볼륨이 특히 회백질에서의 볼륨이 사이즈가 크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대뇌피질의 두께가 얇아진다든지 대뇌의 면적이 더 작아진다든지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들어오면 영상 처리를 통해서 회백질의 볼륨의 크기 또는 cortical thickness, 대뇌피질의 두께 정보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분류기 또는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의 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가지고 있는 뇌다 아니면 인지적으로 정상인 뇌다 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특징 벡터를 형성을 하는데요. 기계학 딥러닝 방식에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영상이 들어오면 영상만을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건 앞서 보셨던 사례와 비슷하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딥러닝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영상을 분석할 때 생각을 해보면 뇌의 전체 영상을 한꺼번에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영상을 동시에 보기에는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복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차원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숫자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패턴을 다 분석하기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전체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그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해부학적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사전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ROI 기반이라고 해서 뇌 지도를 이용해서 뇌를 특정 영역들로 나누고 그 영역들에 대한 대표값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엔 너무 많은 프라이어가 사전 지식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킨 방법이 일종의 패치 기반 방법입니다. 뇌의 원본 데이터를 활용을 하되 모든 영상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영상을 잘게 잘라서 패치 단위로 잘라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모든 패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먼저 뇌 영상 전체를 입력으로 한 CNN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력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뇌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별다른 사실 CNN을 썼을 때 별다른 차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 비전에서 쓰는 것과 사실 동일합니다. 대신은 데이터 자체는 이제 3차원 볼륨 데이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커널 사이즈를 활용한 컨볼루션 그다음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풀링이라든지
그런 연산들을 반복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 뇌영상 안에 어떤 패턴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을 하는,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기는 보통 제약사항이 많아서 홀브레인을 쓰기보다는 이제 패치 단위로 나눠 쓰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브레인을 쓰면은 가장 문제점이, 얘네가 딥러닝이가 딥 모델이 블랙박스라고 알려져 있어 얘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어느 영역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해석 가능한 모델링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ROI에 대한 정보, 앞서 말씀드린 리전에 대한 우리 사전 지식을 활용을 하되, 그 대표값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리전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되면 각 영역이 어떤 비정상적인 AD와 같은 패턴을, 비정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각 영역별로 severity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는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값들을 이제 다 모아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각 환자별로, 이분은 뇌에 AD 환자의 실제 뇌인데요. 뇌에 어느 영역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 즉 그 빨간불이 들어온 뇌의 영역과 어떠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연관시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치료나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밑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의 경우 일부 소의 영역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영역들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을 소지가 있는 영역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영역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조치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지식을 쓰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패치로 이제 하나하나를 만든 연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개의 연구들을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붙여놨는데요. 개념은 두 개 다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패치를 가지고 영상에서 특정 패치를 띄우다가 이 패치를 CNN, Convolution Network에 입력으로 넣고 이 패치가 AD의 패턴에 가까운지 노멀의 패턴에 가까운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 각 패치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브레인 전체에 대한 probability map, 즉 AD일 것 같은 확률 맵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값들을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 성별 정보와 합친다든지 다른 정보를 동시에 활용을 하면서 이제 최종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런 모델도 그러면 빨간색이 있는 위치들은 이제 그 부분에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일 영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디에 아밀로이드가 누적되어 있는지, 어디에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지, 어디 특정에 이제 몰포로지, 그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다 다방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서로 다른 기능, 펑션, 구조, 이런 서로 다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영상을 사용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접근이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융합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MRI와 펫 정보, 예를 들면 포도당 펫, FDG 펫 같은 그런 펫 정보를 쓰게 되면은 그 두 개의 정보, 서로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를 서로에게 공유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이게 딥 네트워크를 그려놓은 건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개념은 간단합니다. 각각의 축에 대해서는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그냥 영상을 처리하는 기본 CN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서로 크로스 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얘네들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MR에서 보는 정보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펫에서 봤던 정보를 그냥 가져와서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MR과 펫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펫에 대한 정보는 원래 있었고 MR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 둘을 다시 동시에 보고 처리를 하면 MR과 펫이 융합된, 통합된 정보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반복을 하는데요. 여기는 앞에서 봤던 정보를 그냥 추가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보를 이제 계속 누적해 가면서 동일한 모달리티에서 나오는 정보 누적, 그 다음에 다른 모달리티에서 넘어오는 정보의 융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모달 데이터 융합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기보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예후를 미리 예측을 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급격하게 빨리 나빠질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임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후 예측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보통 CNN과 더불어 시간적인 정보를 잘 표현하는 RNN 계열, Recurrent Neural Network 계열, 특히 대표적으로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LSTM이라는 네트워크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6개월, 향후 12개월, 2년 뒤, 3년 뒤, 10년 뒤까지는 이제 어떻게 예후가 변할 것이냐, 그런 모델링도 한 연구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이 실제 그 결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점에 관측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뇌의 특정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해마라든지 치매와 관련된 특정 영역들이 부피가 얼마나 빨리 감소할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변화할지 실제 것과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 결과는 사실 1년 단위로 예측을 해 놓은 거고요. 10년 뒤까지 예측을 해 놓은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와 실제 값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진단 레이블을 이제 예측을 또 할 수 있는데요. 향후 4년간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상이었고 실제 정상이었고요. 인지적으로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경도인지장애라는 증상을 겪게 되고 9년째부터는 실제 심각한 치매 증상을 겪게 되면서 AD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모델로 예측한 건데요. 1년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굉장히 정확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지 점수, 일반적인 인지 점수라든지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의료 점수를 예측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실제 예측된 점수와 그 점수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제 0.8 이상의 매우 높은 예측성을 보일 수 있음을 논문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뇌 영상 기반의 뇌질환 진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뇌 종양 진단 및 분할과 관련해서 UNet이라는 네트워크 구조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 영상을 이용하여 뇌질환,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델을 쓸 수 있고 특히 어떤 예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현 수준의 기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뇌영상 관련해서 뇌진단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단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EHR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